투자에 대한 조금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해보는 시간. 오늘은 단기금리, 장기금리 이야기입니다. 단기금리, 장기금리에 대해서는 제가 요즘 굉장히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특히 장단기 금리차 갖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 단기금리와 장기금리에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심오한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그렇죠. 미국의 경우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미국의 2년짜리 단기금리는 0.1, 0.2에 머물러 있고, 장기금리가 10년짜리 국채금리가 1.6%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계속 아마 더 확대가 되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지난 3번의 경기 침체와 회복 과정을 보니 2년짜리 금리와 10년짜리 금리가 같았다가, 심지어는 10년짜리 금리가 더 낮았다가 쭉 올라가서는 이 2년짜리 금리에 비해서 10년짜리 금리가 2.5%포인트, 250bp 더 높이까지 올라가더라. 뭐 이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게 이제 한 140bp, 150bp가 아직 채 안 되는 것 같네요. 반 조금 지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극적으로 장단기 금리가 움직이냐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장기 금리하고 단기 금리가 좀 크게 차이가 안 나고 움직여요. 제가 볼 때 이게 미국 자본주의의 굉장히 강력한 힘입니다. 미국의 금융시장이 미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에요. 이 두 개가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도 크게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한두 가지가 걸려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의 시스템 전반이 걸려 있는 것인데, 제가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이 장기금리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움직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모기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모기지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사실 모기지는 주택담보대출이 아닙니다. 모기지는 이게 프랑스 가지고 만들어진, 영국에서 옛날에 만들어진 그런 단어인데, 몰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MORT, GAG. 이게 모기지가 영어로서 보면 이게 영어인가 싶잖아요. MORT, GAG 이렇게 나오니까. 이 MORT라고 하는 게 그 목숨과 관련된 단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그 프랑스어라고 하거든요. 프랑스에서 온 건데, 모기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죽을 때까지 갚아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도 생애 처음으로 모기지 대출을 받으려고 그러면, 우리는 그렇죠? 집이 담보가치가 있으면 은행이 빌려줍니다. 담보가치 몇 %까지만 빌려주는데, 미국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번 돌아가다가 지난 2008년에 금융위기를 겪었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90% 이상은 주택에 대해서 빌려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한테 빌려주는 거죠. 이 사람이 앞으로 소득이 30년 동안 이렇게 발생할 것 같으니, 그리고 지금 발생하는 소득을 보니 이 사람이 우리가 빌려준, 은행이 볼 때 우리가 빌려준 돈으로 30년 동안 원리금을 분할 상환해 나갈 때, 그러면 이제 올해 1년 동안에 이 사람이 내야 될 원리금이 있죠. 이 사람의 소득과 맞춰보니 이 정도 원리금 상환하고 생활하는 데 문제가 없겠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30년 동안 갈 수 있겠다 생각하면 30년짜리 대출을 하는데, 그 은행은 이 대출을 하고 이 대출한 거를 자기가 수수를 한 1%포인트 정도를 먹고 이거를 다른 기관한테 넘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은행은 여기서 손을 떨고, 은행은 한 게 뭐냐면 1% 정도의 수수료만 챙긴 것이죠. 다른 기관, 어느 기관이냐? 정부기관이에요. 정부기관이 이걸 사서, 그래서 정부기관 애초에 딱 조건을 만드는 것이, 의회가 만들어 놓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에 맞는 이걸 적격 모기지라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만 대출을 내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의회가 이렇게 나가는 대출은 그 부동산 가격도 의회가 정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돈으로 따지면 6억 원 정도 지금 그 50만 몇천 달러 이렇게 되는데, 또 의회가 매년 바꾸긴 합니다. 이 적격 모기지가 나가는, 그러니까 생애 최초 적격 모기지가 나가는 부동산은 이 정도 이 가격을 넘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이제 부동산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다 올라가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상실감이
거기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게 생애 최초 대출을 받는 자기가 조건을 맞추면 자기 신용이나 뭐 자기가 소득이 있어야 되죠. 뭐 일자리를 구하고 소득이 있고 하면 이 자기가 생애 최초 모기지 받는 집값이 함부로 그렇게 올라가지 못하도록 의회가 막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도 집값 올라가면 더 많이 대출해주면 집값이 계속 올라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이 딱 막아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근데 그 생애 최초 대출은 거의 대부분 30년. 왜냐하면 젊은 사람이 무슨 소득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6억 원짜리에 집을 살려고 하면 젊은 사람도 소득으로 안 되겠죠. 그러니까 길어야 됩니다. 30년씩 해서. 그래야지만 흔히 말하는 DTI, DSR 이런 게 나와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부동산 시장 기본적으로 물론 뭐 이 생애 최초 모기지가 아니면 그 다음부터의 모기지는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걸지는 않죠. 하지만 이게 주택 시장의 수요의 상당 부분이 젊은 사람들이 최초로 이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걸 꽉 잡아놔요. 요거를 장기금리하고 딱 연동을 시켜 놓습니다. 그거 아니고서는 물론 은행이 은행 스스로가 자기가 위험을 짊어지면서 나는 이거 대출 나가고 모기지 대출 나가고 이거를 국가기관한테 넘기고 1%의 수수료를 받는 아주 안전한 비즈니스를 하면 은행이 이것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하고 나는 은행이 내가 위험 부담을 하면서 그냥 시장에서 자금 조달해가지고 빌려줄 거야. 왜냐하면 집값 올라갈 것 같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되채로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생각하고 대출해 줄 수 있어요. 비적격 모기지,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되는 것이죠. 전보 모기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국가기관한테 넘기는 거 말고 비즈니스를 마구 키웠던 것이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그 이후로 은행들이 이 비즈니스 다 닫아버렸어요. 닫아버리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로 나가다 보니까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장기금리에 딱 걸려 있는 것이죠. 금리가 떨어지면 젊은 사람들이 지금 집 사자. 왜냐하면 30년 동안 고정금리로 나가거든요. 30년 동안 금리가 얼마냐, 지금 금리에 따라서 30년 동안 내가 내야 될 이자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리가 낮을 때를 기다리자. 올라가면 스톱. 지금 이 금리로 30년 동안 부담할 수는 없어.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뭐 이게 높은 금리의 대출을 받아도 금리가 낮아지면 은행에 가서 낮은 금리로 바꿔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대출 받은 사람한테는 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권리인데 리파이낸싱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리파이낸싱 하는데 수수료가 들어가요.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거 쉽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장기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버블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미국 시스템의 아주 큰 특징이에요. 아주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뭐냐? 가령 그렇죠. 중국이나 한국의 경우에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집값을 보고 대출을 해줍니다. 집값 올라가면 대출을 계속 더 많이 해줘요. 더 많이 해주니까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그러면 은행들은 대출을 더 많이 하고, 집값도 올라가고, 은행도 대출을 더 많이 해주고, 이게 이렇게 서로 간의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그런 방식을 갖고 있죠. 근데 이 금리가 10년짜리, 30년짜리 금리 연동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대부분 다 요즘은 좀 바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주택담보대출로 나가 있는 것에 80% 그 이상인가? 그 정도는 다 변동금리예요. 3개월짜리 변동금리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중앙은행의 금리에 연동되어 있는 것이죠. 시장에 10년짜리, 30년짜리 연동되어 있는 게 아니고 중앙은행 금리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중앙은행을 봅니다. 근데 미국의 주택시장에서는 중앙은행이 연준이 금리를 올리느냐 낮추느냐 뭐 그것도 영향을 받긴 하겠습니다만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한 영향을 받는 것이 중앙은행은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연준 가만히 있는데 시장금리가 막 올라가요. 시장금리 막 올라갑니다. 이거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사는 사람들이 연준을 비난하거나 연준 너 금리 낮춰라 올려라 이런 이야기 안 한다라는 겁니다. 시장의 힘에 따라서 올라가는 누굴 비난하겠습니까? 이걸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국이나 한국 시스템에서는 은행이 이 단기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위험을 짊어지고 대출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이 중앙은행이나 이 시스템 전반이 집값 떨어지면 큰일 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집값 떨어지면 큰일 난다. 이 가게가 대출을 내간 게 다 단기금리에 돼 있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이 가게 어떻게 하라고 이런 것이죠. 근데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고정돼 있는 데다가 은행이 손해볼 게 없어요. 은행은 이걸 대부분 다 국가기관 넘겨버렸습니다. 부실화된다? 아이, 괜찮아요. 은행은 완전히 무관합니다. 뭐 이게 완전히 부실화되고 이제 가게가 돈을 못 갚게 되면 정부 재정이 문제가 되겠지만 당장 은행들이 뭐 그것 때문에 부실화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2005년, 2007년, 8년에 왜 그런 게 있었느냐? 당시에 우리나라처럼 은행이 자기가 책임을 지고 대출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실화되면 은행이 망하게 되는 구조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미국의 경우에 이게 한 번씩 그런 일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경우에는 어쨌든 가게가 부실화되면 은행이 곧바로 타격을 입게 되겠죠. 야, 그래서 집값 떨어뜨리는 행동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앙은행 금리를 올리면 야, 지금 경제도 안 좋은데 중앙은행 금리 올리면 가게가 이 빚을 어떻게 이자를 갚겠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중앙은행 금리 올리면 안 되겠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가계의 금리가 가계가 주택담보대출 받으면서 변동금리로 받아놓으니 이게 중앙은행 금리 올리면 변동금리 올려가죠. 지금 가게가 돈도 못 벌고 있는데 자영업자들이 지금 팬데믹 때문에 이 영업 손실이 얼만데 이자 부담을 해낼 수 있겠느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30년 동안 금리를 고정시켜 놓고 나서 빌려갔어요. 물론 가게가 자영업자가 영업 손실 입어서 이자 부담 어렵다는 이야기는 하겠습니다만 연준이 금리 올린다고 해서 이 가계 이자 부담이 더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금리 낮춘다고 해서 이자 부담이 감소하는 건 아닙니다. 30년 동안 고정을 했으니까. 그것도 자기가 그 시점에 장기금리 움직임을 보고 요 정도면 되겠다 생각해서 자기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금리 내려라 올려라 이런 이야기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시스템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시스템에서는 모든 사회의 모든 것들이 중앙은행 금리에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중앙은행이 금리 올리면 가계가 이자 부담 증가한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나 당연하게 해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기가 너무너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참 위험한 방식이라고 봐요. 위험한 방식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양털 깎기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쁘게 이야기해서 글로벌 금융 자본이 유대계 금융 자본이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한 번씩 이제 버블을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금리를 쫙 끌어올려 가지고 다 파산시킨다. 미국의 경우 어떻겠습니까?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이 다 이제 고정금리로 빌려놨기 때문에 금리를 아무리 끌어올린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자 부담이 증가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자 부담 증가하는 쪽은 있겠습니다만, 근데 우리나라 시스템은 어떻겠습니까? 금리를 끌어올리진 않겠지만 어떤 이유로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가령 이제 1997년 외환위기처럼 그때처럼 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가령 물가가 많이 올라가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생겨버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택담보대출 빌려간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식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슨 차이겠습니까? 장기 채권 시장이 발달해 있고 이게 부동산과 자산이 이쪽 장기금리에 연동돼 있으면 금리가 암만 올라가도 양털깎기 당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식의 이제 금리의 이원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면 중앙은행이 금리 정책을 쓰기가 진짜 어려운 것이죠. 경제는 안 좋은데 자산 버블이 생겨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산 버블 잡으려고 금리 올려버리면 경제가 망가지겠죠? 중앙은행이 경제를 생각하면 금리를 올리지 못하겠는데 자산 버블 저거 잡아야 되는데 일본이 이러다가 당한 것이죠. 일본이 이러다가. 결국은 경제가 당시에 이제 엔화 강세 때문에 경제가 그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미국하고 약속한 게 있어서 실물 경제를 성장시켜야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올리지 못해요. 근데 자산 버블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이걸로 자산 버블 잡으려다가 경제도 다 박살나고 다 박살났던 거예요. 근데 미국 방식이면 이 자산 시장을 움직이는 금리와 이 실물 경제를 움직이는 금리가 다른 금리인 것이죠. 그러면 중앙은행은 이것만 보면 돼요. 시장은
시장이 알아서 자산 버블의 움직임을 장기금리로 해결하고, 중앙은행은 장기금리 우리 몰라요. 우리는 이것만 신경 쓸 거예요. 지금 미국이 돌아가는 방식이 그 방식입니다. 근데 이 시장의 힘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좀 전에 이제 모기지, 이게 주택담보대출하고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죠. 이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시스템이 의회가 만든 법이나 실제로 의회가 직접 개입해가지고 생애 최초 모기지의 주택 가격까지도 컨트롤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지 않아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시장의 힘을 만드는 힘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장기 채권을 사고 팔고 하는 이게 시장의 힘이겠죠. 우리나라도 보험사 많아요. 그리고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보험사들 자산이 많거든요. 장기 채권 보험사들 많이 삽니다. 근데 우리하고 미국하고는 굉장히 다른 시스템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사에 대한 규제가 미국하고 미국 아닌 나라들하고 굉장히 많이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보험사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하느냐 하면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험사가 그렇죠? 고객한테 연금 계약하면 또는 돌아가시면 얼마 드리겠습니다 이런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험사는 나중에 이분이 돌아가시면 돈을 얼마 드려야 된다라는 장기 부채를 갖게 됩니다. 이걸 맞추려고 그러면 나중에 이 보험사의 고객들을 쭉 다 놓고 보니 10년 후에 대충 이 정도의 돈이 나가야 될 것 같고 20년 후에 이 정도 돈이 나가야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길게 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돈이 나가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현금 흐름을 맞추려고 그러면 보험사가 여기에 맞는 장기 채권을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듀레이션을 맞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산과 부채 사이에 만기를 맞춰 나가는 것이죠. 이런 규제를 합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험사는 무조건 장기 채권을 사야 됩니다. 무조건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채와 자산 사이에 만기를 맞추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유럽도 이런 규제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런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가 장기 채권 파는 일은 없어요. 자꾸만 삽니다. 자꾸만 사기 때문에 유럽과 한국의 장기금리는 단기금리에 비해서 크게 높지 못하고 계속 눌리는 거죠. 왜냐하면 사회는 고령화돼 가고 있고, 사람들은 계속 연금 또는 이런 장기보험에, 장기연금에 가입하는 게 계속 늘어나니까 보험사는 지금 살까 조금 이따 살까, 한 달 후에 살까, 지금 사지 말고 한 2, 3년 후에 삽시다, 이런 선택을 못 해요. 지금 사거나 다음 달에 사거나 이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올라가면 장기 채권 사고 그러다 보니까 단기금리하고 장기금리 사이에 역동성이 없습니다. 역동성이 없어요. 근데 미국은 이 보험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하느냐면, 너희들이 장기적으로 나가야 될 부채가 있으니까 그거를 만기를 맞춰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이제 funded status라고 하는 규제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 당신네들이 갖고 있는 보험 계약, 그게 장기로 쭉 나가겠죠. 요걸 현재 가치로 다 댕겨봐라. 지금 다 준다고 한다면 얼마냐? 현재 가치로. 그러면 당신들이 지금 갖고 있는 자산이 현재 가치로 얼마냐? 이것과 이것을, 자산과 부채의 현재 가치를 맞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funded status가 얼마만큼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령 우리 같은 규제에서는 장기 채권은 무조건 사야 돼요. 만기를 맞춰야 되니까 장기 채권 무조건 사야 되는데, 미국은 그게 주식이든 채권이든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보험사들이 주식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한국 보험사들은 주식을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보험사들은 회사채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한국이나 유럽의 보험사들은 회사채를 많이 하기에는 이 회사가 20년 후, 30년 후 살아남아 있을 수 있겠는가? 국채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채에 단기금리하고 장기금리가 그렇게 괴리를 많이 일으키지 못하고 좀 올라가면 여러분.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보험사가 주식을 갖고 있든 회사채를 갖고 있든 국채를 갖고 있든, 지금 현재 이거 미래에 캐시플로우가 생길 건데 이거 말고 이걸 다 현재로 당겨서 현재 가치가 보험사가 갖고 있는 부채의 현재 가치, 계약자들은 약속한 게 있죠. 그거의 현재 가치하고 맞추면 돼요. 맞추면 됩니다. 물론 다 맞추지는 못합니다. 주가가 심각하게 떨어지잖아요.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요. 이 부채가 100이라고 보면 이게 60까지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주가 올라가고 그러면 대충 한 90, 100 사이에 보통 머뭅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보험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많은 자산을 갖고 내가 지금 장기 채권 살까? 주식 살까? 회사세 살까? 자산 배분을 아주 활발하게 합니다. 채권, 장기 채권 안 사도 돼요. 뭐 아주 안 사는 건 안 됩니다만 안 사도 돼요. 지금 야, 그 정부가 국채 발행 엄청 많이 한다는데 그럼 이거 나중에 삽시다. 주가 올라갈까? 주식으로 갑시다. 자산 배분을 엄청나게 활발하게 합니다. 근데 유럽과 한국식의 보험사 규제를 하면 보험사가 자산 배분을 그렇게 활발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스템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자체가 아주 강하게 장기금리 연동돼 있고 부동산 시장이 중앙은행 금리 올리는 거 내리는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장기금리 신경을 쓰고. 근데 이 장기금리 역동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 역동성은 시장이 만드는데 그 시장의 핵심은 보험사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네가 알아서 자산 배분하세요라는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 자금들이 장기 투자 자금들이 적극적으로 자산 배분을 하면서 장기금리 역동성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제가 볼 때 제가 오랫동안 미국 금융시장 보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이제 1995년에 이 일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여의도에 경제연구소에 처음 입사해가지고 그전에는 그런 생각 안 했죠. 미국이 좀 뭐 많이 다른 것 같은데 뭐지? 근데 이제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미국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스템 무슨 문제가 있지? 왜 미국은 괜찮지? 이런 연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20년 이상 연구를 해왔는데 이 20년 이상 연구에서 미국 시장의 금융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모기지가 장기금리에 연동돼 있다. 그리고 이 장기금 역동성을 이 장기 투자기관에 대한 규제가 아주 강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장기 투자기관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자산 배분을 할 수 있는 식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장기금 역동성이 만들어지고 이거에 따라 가지고 자산시장 버블이 컨트롤 된다. 제가 발견한 거는 이 두 가지 모습입니다.